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수년간 정부가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연 소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초저출산 문제의 원인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을 진단해보고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이시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이신 홍순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철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삶과 인권을 대변하고 계신 서울 YWCA 이유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는 앞에 초자가 붙어서 초저출산 시대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장헌일 원장님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구 재앙이 그 고속도로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40년 후가 되면 그러니까 2060년이 되게 되면 인구가 반토막 2,500만으로 그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 40대들이 맞이해야 될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덴트의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 절벽이라는 취지가 일과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심각성 때문에 오히려 인구의 지진이다 이렇게 지금 인구 절벽에서 지진이다. 이제 우리 사회 환경이 완전히 바꿔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해서 폴 웰리스는 지진이다, 강진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가임 여성에 의해서 합계 출산율 우리가 이야기해서 15세부터 49세까지에 해당되는 가임 여성의 합계 통계를 보면 우리가 0.84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OECD에서 37개국에서만이 꼴등이 아니고 198개국에서 꼴등이고 더 심각한 거는 20년 내내 세계 꼴등입니다. 더 문제가. 그리고 이 0.84명인데 이번에 심각하게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자연 감소라고 하는 문제에 지금 데드크로스에 걸려 있는 게 우리가 출생아가 27만 명 정도 보고 사망자가 지금 30만 명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2020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연 감소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은 프랑스가 지금 1.8명, 미국이 1.7명. 그리고 독일이 1.6명, 영국도 계속해서 일본이 지금 현재 1.4명이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1.2명인데 이 외국 유럽을 볼 때도 우리가 최하위에 있는 것이죠. 더 문제가 뭐냐면은 OECD 기준이 합계 출산율이 1.6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의 2배나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출산 상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갔을 때 2030년이 되게 되면 일하는 인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5세에서 59세까지를 포함했을 때 거의 한 315만 명, 330만 명, 그러니까 부산에 해당되는 인구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부산 하나 도시가 부산 도시 하나가 그런 상황이 와 있고 또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학령 인구 문제도 우리가 지금 작년이 45만 명인데
2023년에는 39만 명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대로 사실 진행되기에는 지방은 50% 이상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학 정시 경쟁률도 보면은 3.6대 1로 최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은 5명이 노인 한 분을 섬겼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2060년이 되게 되면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생산 가능 인구가 한 명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돼 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이 심각한 위기를 이대로 볼 수만 없다. 그래서 이런 대안들이 좀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데이비드 콜만 같은 사람은 우리의 0.84명을 보고 최하위가 20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군요. 이렇게 초저출산 사회를 통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성 인권과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YWCA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름 회장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아주 밀접한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그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또 그 사회 보장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더 증대되고 또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YWCA는 우리 사회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살만한 나라인가? 그리고 아이를 낳고도 살만한 나라인가? 이 질문에서 먼저 이 저출산의 고민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젊은 세대들은 그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그 삶을 나의 아이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조금 앞선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애써서 쌓아온 커리어를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포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너무나 힘겹게 유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뜻 그 길로 들어서기가 겁이 나는 난다고 저렇게 살면 합니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네, 거군요. 예.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런 출산, 육아, 결혼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 인구 감소의 원인을 여성의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러면은 참 안타깝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출산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약간 그 적절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출산이라는 용어의 주어가 아이를 낳는 산모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인구 감소, 아이를 낳지 않는 책임을 오롯이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뉘앙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성만 이기적이군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람들이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저출생이라는 대한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많은 언론과 공적 발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지금 지난해에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이라면 대한민국이 자연 소멸한다 이런 우려 섞인 주장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남녀 한 쌍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은 현상이 이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홍순철 교수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출생한 신생아 숫자가 28만 명이기 때문에 대학 정원이 60만 명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향후 20년 이내에 대학 정원이 많이 감소하거나 실제 대학에
절반 정도는 앞으로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지방의 대학 하나는 그냥 대학이 아닙니다. 한 지역의 경제 공동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 대학 근처에 있는 상가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사라지는 경제 기반이 다 사라지는 거고요. 2020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대비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또 대도시 인구가 지방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사실은 이미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한 40분 정도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두 학교를 이제 통합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게 지방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빠른 대책,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그런 위기에 대한 것들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 사회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장헌일 원장님 한번. 그 원인 전에 방금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워낙 중요한 거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전국이 228개 이제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그대로 지방 인구 소멸을 보니까 105개의 시군구가 소멸하게 되고 30년 이내에 없어지는 고위험군이 23곳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이 뒷받침하는 게 아주 지방은 치열한. 그러니까 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보육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도시 분산 문제, 그리고 도시 집중화, 이런 건축, 건설, 다양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대에 재생산하는 그런 본능. 그러니까 나의 이 본인의 생존 본능과 재생산의 본능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식량, 자원을 가지고 그 갈등 속에서 분배되는 게 인구 문제거든요. 그 접근할 때. 그렇게 본다면 이 저출산 문제의 큰 원인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통계를 종합을 한 7가지 통계를 종합한 공통된 게 뭐냐면, 결국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교육 부담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40대들이고, 또 직장 생활과 육아의 병행에 대해서는 30대들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건 우리 20대들. 결국은 가임이 가능한, 출산이 가능한, 출생이 가능한 이 중요한 부모들에게 있어서 양육과 교육과 직장, 육아, 병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좀 특별하게 일자리 나눔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36.3%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 45%로 훨씬 많고 남성이 30%인데, 이런 비정규직 때문에 안정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심각한 거는 출산과 보육과 육아에 대한 독박을 우리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우리 사회가, 나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지금 등장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남성과 여성이 육아와 출산은 여성이 맞지만 육아 보육에 대한 것들은 남성 휴가 휴직이라든지 여성들이 활용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 뒷받침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출산과 육아에 관련되면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 이 문제 부분들을 다시 제가 통계를 보면 151만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경력 단절이. 그래서 이 보육과 이 복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정책도 반드시 지역 문제, 그다음에 인구 구조 문제, 그리고 분산돼야 될 도시의 집중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육아 부분들도 사회적 육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적 육아가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집중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육아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요즘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숫자가 부의 상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만큼 출산과 육아에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담도 많이 들고 시간과 희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개막식 때 선보였던 픽토그램 퍼포먼스를 패러디한 육아 올림픽 픽토그램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거기에서도 나타났듯이 굉장히 그게 선풍적이었는데 스포츠만큼 육아는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한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양육자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 그 과정,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감수하거나 또 부담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면에서 어쩌면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변의 젊은 여성들에게 그 육아와 출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부담스럽냐 물었더니 한 3가지 정도를 꼽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일단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요. 또 요즘은 워낙 이 집값도 비싸지고 또 사교육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맞벌이가 사실 필수인데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일을 그만둠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불안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런 보육 시스템의 문제 아직은 너무나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우리나라의 그 여성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예, 많은 여성의 경우는 그런 규모의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보육 시스템도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는 이 육아와 출산의 부담감은 정말 상당히 심각하다고 육아에 했습니다. 대한 여러 많은 고민과 함께 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OECD 국가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이 필요하고 또 아이 하나를 낳으면 그만큼 또 주거의 공간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좌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집값하고도 연결이 돼 있네요. 연결이 굉장히 밀접하죠. 최근에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밀레니얼 시대 은퇴 준비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부모 세대에 비해서 우리 MZ 세대가 맞닥뜨릴 그 환경은 경제 성장률은 낮고 취업은 늦어지고 그리고 자산을 축적할 자산을 쌓을 기회는 점점 더 없어지고 오히려 빚은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캥거루족이 되는 그런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노후와 결혼 2개 다 잡고 싶지만 2개 다 잡을 수 없다면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 30대 저희 현장에서 만나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변화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그 가정의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문화 이런 것들도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조가 넘는 225조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정책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홍순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225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정부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면은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음만 카드로 임산부들께 60만 원을 나눠준다든가 1세 미만의 진료비를 경감해 준다든가 난임을 건강 지원을 한다든가 아동수당, 돌봄을 확대 이런 많은 역할을 해왔었고 또 출산 후 휴직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었고 청년 일자리, 주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출산율 저하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예산이 한 72조입니다. 그중에서 이 저출산 관련된 예산은 한 46조 정도 되고 가족 직접 이렇게 육아라든가 출산과 관련된 임산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한 18조. 그 외에 이제 주거, 고용, 교육 같은 이제 간접 지원이 한 28조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육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사실은 좀 적은 게 아니겠는가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OECD 기준으로는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율이 GDP 기준 한 2.4%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18조라는 돈은 GDP 기준 한 1.4% 정도 되는 비용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예산 규모랑 그렇죠. 비교하면 조금 안 그래서 되는 이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좀 적지 않나라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될 것 어떤 같습니다.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금방 좀 말씀하시긴 네.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부터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목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이라는 큰 목적으로 바꿨고 그 전에 출산율 제고 출산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은 사실은 목적에서 뺐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출산율 제고에 대한 목적을 담겨놔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출산에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임기 여성, 젊은 여성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 1년에 태어날 수 있는 아기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들 숫자,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넘었다가 지금 0.84명으로 줄어들었던 것은 이제 정책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합계 출산율은 정책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출산율 노력들을 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일단 나온 결과로는 그렇죠. 그래서 목적에는 출산율 제고를 좀 넣었으면 다시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OECD에서 2.4% 정도 GDP 기준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 있다라면 그걸 우리나라로 환산하면은 한 18조 정도가 아니라 한 30조 정도의 지원을 2배 정도 가까이 증액이 2배 정도 가깝게 조금 한 80% 이상 증액을 해서 출산, 임신 그리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직접 이렇게 날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사고가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 국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이런 것이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처럼 저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주체들, 임산부 그리고 육아를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제는 시행돼야 되지 않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또 뭐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점 거기에 대해서 장원일 원장부터 한번. 얼마 전에 문 대통령께서 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 실패했다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드타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조금 뒷받침하고 싶은 게 그 2020년도 우리 저출산 정책 예산을 제가 분석해 보니 국회 이제 예산정책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무늬만 저출산 예산이에요. 47조 원 중에도 노동부의 중소기업 신기술 훈련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들어 있어요.
여가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 산자부 인공지능. 그러니까 직접 예산은 38%고 산자부 인공지능 그것도 지금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간접 예산이 62%인데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15년, 16년 동안에 225조에 왜 이걸 누적한지 모르겠어요. 국방 예산 무슨 예산 누적하지 않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를 저출산이라는 걸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의 정책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국가 과제인 것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추진력이 필요하는데 이 에듀벌로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뭘 못했냐면 국회도 마찬가지죠. 정년 연장 문제하고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볼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는 저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의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봤는데 이번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어떤 게 문제냐면 이미 발표된 내용이 재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우리가 아까 말한 중요한 저출산 문제가 나오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불안정한 이 고용 문제가 정책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똑같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공동화되는 것, 수도권 집중 문제 이걸 정책적으로 해서 인구 분산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집값이라든지 이 환경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전망의 문제는 기후 문제란다면 국가의 전망은 출산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GDP 대비 아까 말씀하셨긴 하셨습니다만은 선진국이 지금 3 내지 4%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1.2% 어떤 학자들은 2% 말하지만 충분히 2%의 GDP의 가용 출산 예산이 가능하거든요. 과감하게 이 분야를 종합적으로 정부가 투입을 하고 이거를 모아져 있는 225조만 자랑하지 말고 그 당해년도 전체 우리가 4차니까 21년, 25년도 왜 지금 허술한 게 뭐냐면 2021년도에 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시행이 안 됩니다. 이게 2022년부터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허술하게 지금 이게 구호에 미쳐 있는지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부가 의지 가지고 이거는 생산 문제 그래서 앞으로 대선 문제도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니면 초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대선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돼야 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국가를 만드는 게 정부의 정책 아젠다이기 때문에 제발 이번만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이번 정말 추진력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돼. 이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소멸하느냐 이 다음 세대가 사느냐 죽느냐 이 40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지옥의 죽음의 재앙의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유림 회장님께서는 저출산이 아니고 저출생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저출생 대책이랄까요? 여성들을 위한 저출생 대책 중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희생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어느 특정 성별에게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을 이제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세대는 너무나 당연하게 감내했던 것을 왜 젊은 여성들은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비난이나 비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저출생 문제는 그냥 그런 여성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고용 문제, 교육 문제, 주택 문제, 또 환경 문제까지 다양하게 이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다각적이고 좀 입체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선호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유형 근로제도와 교육, 보육 인프라 구축 이것을 가장 선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지망이 필요한 경력 것입니다. 단절이 안 되는 네. 그런 쪽이 보장이 되는. 네, 그런 면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의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저소득의 경우가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고용하고 채용을 할 때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승진과 채용에 있어서의 이런 성별 불평등을 없애는 그런 고용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렇게 또 여성들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돌봄 체계, 공적인 돌봄 체계가 조금 더 넓고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상원일 원장님께서 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이게 시행이 되는데 홍순철 교수님께서 지금 뭐 이유림 회장님 말씀하신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의료적 과제와 함께 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대한 것들을 어떤 계획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목적은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로는 이제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아까 말씀하신 성평등한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에 대한 사회 혁신 이런 큰 세 가지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면은 이제 영아 수당을 신설하자 그래서 영아 25년까지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될 것 같고 2025년까지 50만 원을 영아 수당으로 지급하고 또 지금 임산부 고원만 카드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또 출생하면은 실질적으로 출산 축하금처럼 2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육아 아까 말씀하신 육아휴직을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3개월씩 같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자. 그 외에도 이제 아동 돌봄을 확대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셋째는 대학 등록금도 무료로 하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스웨덴 같은 데를 보면은 실제로 그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그 기간을 늘렸을 때 실제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경험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선례가 있네요. 네, 선례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일반 직장은 이제 일반 직장은 육아휴직 기간이 한 1년이라면 공무원은 3년이거든요. 공무원이 출생률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일반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렇죠. 그 육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한 예죠.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4차 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을 일부는 담고 있지만 그거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받아줄 수 없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지원을 공동으로 같이 해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유림 회장님. 네, 저희 서울 YWCA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돌봄이 필요한 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 돌봄도 있고 또 산후관리도 있고 간병 요양 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이프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고 경제활동을 위해서 가정을 비운 아이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나 학교가 해줄 수 없는 돌봄의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하교를 시켜주고. 네. 그런 면에서 이 돌봄의 문제는 저희와 같이 이런 돌봄 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함께 저비용이나 바우처 사업으로 전개를 한다면 이 양육을 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3년째 유한 킴벌리와 함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생명사랑 신혼부부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유한 킴버리와 함께요. 네네. 성평등하고 행복한 신혼부부들을 응원을 하면서요. 동시에 이 신혼부부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건강한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력을 보유는 하고 있으나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이 경력이 잠시 중단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를 위한 어떤 민간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 홍순절 교수님 한번 또 나눠주시죠. 네. 사실 이제 민간에서 제가 관여된 부분들은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부인과랑 관련된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만 출생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려지는 아기도 극단적인 좀 표현을 쓰긴 했지만 아니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수록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생명을 잃거나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는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기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게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일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문제들, 낙태를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사회가 생명을 살리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고 그 역할에 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출생 그리고 생명 존중, 낙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교회에서 큰 언급을 많이 안 해왔던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 나서서 생명을 존중하는 분위기, 낙태를 막는 분위기, 그리고 가족을 살리는 분위기, 가족이 행복한 분위기 이런 것을 만드는데 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이런 데 주체적인 역할로 나서야만 결국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원희 원장님께서는 이 소위 말하는 민간의 역할에 대한 것, 뭐 이런 사례가 해외 사례도 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저는 우리 교회의 역할로 좀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자 말씀하셨던 것 조금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이제 4차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촘촘한 돌봄에 거기 나와 있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550개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의 가장 좋은 공간들을 유유 공간들을 환원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의 경력이 단전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함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역할들을 공교육을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 수업 시간이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655시간인데 OECD가 804시간이니까 사실은 이 경력 단절된 이분들이 전선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 오전에 수업 끝나고 보낼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부터 오후 2시까지 체육을 우리가 못해요. 운동을 좀 하게 하고 어린아이들 놀이를 통해서 건강한 체력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도 시간을 둬서 방과 후 학습들을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가 민간 영역으로 국가 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민간단체 와이어 같은 이런 전문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 할 수 있는 지도자들 훈련들을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영등포 영흥교회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대광교회도 있고 영광도 있고 지금 많은 그다음에 또 춘천에 있는 순복음교회도 이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진의 동일교회도 또 제가 해외 것 한번 지금 제가 봤는데 남부의 뉴저지의 캠튼 도시에 있는 어번 미션 펠로십이라는 데가 뭐냐면 VBS라는 방과후 학교인데 주로 거기는 흑인과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이 거기 가셔서 그 버려져 있는 그 지역에서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 죽은
할렘 같은 것이 다 모여들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그 죽음의 도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 교회가 함께 역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간의 역할 중에서 특별히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할이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예, 초저출산, 저출생, 저출생과 관련돼서 적절한 정책도 국민적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이름 회장님부터 한번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어떤 문제든 해결을 하려면 위로부터는 정책의 변화와 아래로부터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실천이 함께 따라와 줘야 될 텐데 저는 이 초저출생의 문제는 무엇보다 더 정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출산의 당사자인 우리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저희 시민단체, 저희 같은 단체, Y 같은 단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과 가정,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이 정부와 기업과 또 사회기관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아이를 키울 만한 아이를 낳고도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호신철 교수님. 네, 저도 정책위원으로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건 오히려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정책만으로는 오히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 존중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노력,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노력들, 이러한 복합적인 노력들에 추가해서 정책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 존중 운동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초저출산에 빠진 대한민국,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육아는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산과 양육을 온전히 개인이 안다 보니 출산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이르기까지 서로가 품고 안아주는 환경과 사랑이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